내일은 6.25 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 부르면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를 초청하고 오늘 밤 열병식을 개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북한 전승절 계기로 이뤄진 북중러 연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우선 초청을 했는데요. 일단 두 나라는 한국 전쟁과 떼어낼 수 없는 나라죠. 그렇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일성의 남침 준비 과정과 스탈린의 동의 그리고 중국의 지원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전쟁이 3년간 지리하게 끌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불법 개입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6.25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했고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원상복구를 명령했는데 안 하니까 유엔군이 파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한 거죠. 본인들은 참전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신생 국가가 미국과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북한은 아주 그 힘든 상황이 됐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70여 년을 분단된 채로 굉장히 어렵게 이산가족 문제도 그렇고 뭐 발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은 겁니다. 그게 뭐 중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깊게 관련이 돼 있고 또 휴전협정 조인국이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반도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한미일 안보 동맹 강화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맞대응 차원이다 이런 분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제사회의 다양한 그 소위 비판과 질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잖아요. 예. 미사일 실험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그 소위 계속 그렇게 하는 근거를 어디서 잡냐 하면 한미일이 협력을 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생존 수단으로서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중일 북중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냉전 구도라 그럴까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것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뭐 정책을 펼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한미가 소위 동맹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얘기했고 또 지금 뭐 이제 미국의 전략 핵무기,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SSBN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위 한미일 공조에 맞추어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도를 잡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승절 행사를 김정은은 국제적 행사로 격상시킨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장 큰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열병식을 지켜보면서 그거를 국내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계산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뒷배의 역할을 해줄 중러와의 밀착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현재 북중 관계, 글쎄요, 과거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사실은 이전에는 뭐 북한과 중국 관계는 항상 특수 관계라고 얘기하죠. 특수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혈맹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로 맺어진 친선 관계,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특히 그 김정은의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을 본격
개혁 개방 그 전부터 했지만 서구 사회와 가까워지고 이제 이런 게 현상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김정일은 중국에게 사회주의의 배신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큼 이제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김정일도 중국을 방문을 했었고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됐는데 네, 네. 중국이 안 만나줬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하지 않는 세습을 3대째 하고 있고 그건 사회주의 발전에 악영향이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어리고 그래서 안 만나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지난 정부가 남북 소통을 하고 북미 대화를 추동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중국이 나만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 19년에 급하게 5번을 만납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5번을 만나면서 4가지를 계속 강조를 하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양국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친선 관계고 같은 참모보다 동일 참모부라는 거는 전쟁이 나면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북중 관계를 레토릭상으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중국도 사실 속으로는요. 만약에 북한이 핵이 고도화되면 베이징 말을 잘 안 들을 거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예, 예. 왜냐하면 뭐 어차피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뭐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중국으로서도 반길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약간 어정쩡한 자세로 그거 이제 뭐 최소 전략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적게 주면서 관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니까 속마음은 다른 데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놓고 네, 예. 일단 어쨌든 협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현재 북중 관계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북한을 방문한 중국과 러시아의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휘를 해야 하는 국방장관이 자리를 비웠다? 글쎄요, 상당히 좀 이 북한의 의아하죠? 방문이 네, 의아한 네. 모습인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소모전으로 가고 있고요. 네네. 소련이 러시아가 고사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직접적인 이런 거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국방장관이 또 예. 하나의 미국과 적대하고 있는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소위 군과 군의 어떤 연합 또는 협력이라는 상징성을 좀 부여하고 실제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산 무기를 투입하려는 예, 예.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실용적 차원에서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전쟁 중에 장수가 책임자가 어떻게 해외를 나가지 그러는데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중국에서는 리홍중 전인대 상무의 부위원장인데 앞서 이제 중국 대표단의 격이 예전에 비해 낮아졌다라는 이런 좀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보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상무위원회 예, 하나죠. 예, 7인 상무위원회 하나였고 지금 간 리홍종은 전인대 부위원장으로서 정치국원의 하나입니다. 뭐 정치국원이라도 서열 24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 예, 리홍종 같은 경우도 티엔진시 서기를 했고요.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누가 갔냐를 가지고 뭐 사실 격이 높다 낮다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최고위층을 안 보낸 거는 또 중국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각을 세우고 있고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보다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예봉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급을 상대적으로 낮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지만 중국의 그 공산당 시스템 예, 예. 정치국원의 하나고요. 또 국회 부의장격이고 사실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은 권력의 핵심에서는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국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격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러시아 인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인데, 뭐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러시아의 경우는 뭐 북한산 무기를 투입할 북한산 무기 수입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 이제 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중국산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뭐 이제 물증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 그런 의혹이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도 지금 이제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과의 그런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제사회의 예봉을 또 피하기가 어렵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몰려 있는데 얘기는 하고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을 할 걸로 보는데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국방부장이라는 현역 국방부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중국과 관련된 다른 이슈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을 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지금 온갖 추측이 상당히 좀 네.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온갖 설이 분분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자체의 어떤 흐름을 보면 사실 중국의 외교 전선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국제적으로 알려줘 버렸단 말이죠. 아. 왜냐하면 이 왕이 친강 라인은 아시다시피 강성 외교 라인이고 네네. 왕이 정치국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교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친강 외교부장인데 이 라인이 7개월도 안 돼서 지금 깨져버린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왜 이 사람이 면직이 됐는지 정확한 설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블랙박스 정치 이런 거에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왕위를 다시 이제 외교부장에 기용을 한 것은 예. 이게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을 뿐더러 예측을 전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소위 이 라인 그러니까 강성 외교 라인을 재조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짜놓은 판을 일단 더 좀 관리해라. 라고 일단 한 것 같고요. 저는 저런 구도는 지금 중국에서 처음 보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외교부장을 겸직하면서 또 정치국원을 하면서 이 외사판공실 주임을 한다는 거는 외사판공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의 외사 영도 소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조장이 시진핑이고 부조장이 총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왕위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라라는 그런 일차적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외신에서도 중국의 불투명한 정치 시스템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중국도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권력 투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다양한 그 이야기도 형태로 나와요. 예, 뭐 부정부패 이러면 대개 이제 발표를 뭐 좀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진강이라는 외교부장 전 외교부장은
시진핑의 총애를 굉장히 받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초고속 56세에 승진을 외교부장이 됐고 그게 네. 대사에서 바로 외교부장이 되는 경우가 없었고요. 또 외교부장이 됐는데 바로 또 국무위원이 된 게 없거든요. 네네. 국무위원이 5명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내부 권력 투쟁에 휘말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조차도 투명하게 지금 설명을 못하는 거는 중국 정치 체제의 어떤 시스템상의 난맥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왕이 외교부장이 재등판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끝으로 한중 관계 글쎄요 좀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커다란 변화가 이것 때문에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중 간에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약간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친강 외교부장이 강성 외교론자지만 우리와는 접촉을 해본 적이 없죠. 그쵸. 실제로 박진 장관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한 거밖에 없고 예, 예. 그 이후에 6월 24일에 이제 사라진 다음에는 왕위가 직접 나섰단 말이죠. 특히 7월 4일 날 칭다오에서 열린 TCS 회의 한중일 3국 1.5 트랙에 와서 한중일 3국의 소위 그 교류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ARF 회의에서도 보통 이제 장관이 못 가면 차관을 보내는데 본인이 또 직접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 박진 장관하고 또 만났습니다. 박진 장관은 작년 8월에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산동성 칭다오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 중국 외교가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아무래도 주도했을 왕이가 다시 최전선 외교부장을 맡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전에 얘기해보고 또 이제 나름대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더 나빠지게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네. 자, 한중 관계 전망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